안녕하세요, 전일진입니다. 오늘은 내과안구 처치학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체계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 목차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증례 나오고 개요 나오고 그 다음에 해부생리, 그 다음에 병태생리, 뭐 환자평가 처치, 그 다음에 각각의 질병들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내용들은 병태생리하고 그 다음에 처치 조금, 그 다음에 각 병에 관련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우리가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해부생리학은 배웠고요. 그리고 평가학도 배우거나 혹은 배우고 있는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둔 곳이 우리 내과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처치를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교육까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호흡기계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교재 책하고 거의 동일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책하고 완벽하게 일치돼서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PPT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있군요. 증례 나오고 있고, 개요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상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것 또한 해부생리 이 부분인데, 제가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씩 있지만 위쪽에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제가 언급할 내용들은 여기서부터가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나올 뭐 환기장애, 확산장애, 순환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생리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환기를 하게 되고 가스가 이동하는 확산으로 인해서 가스가 이동하게 되는 거고 이동한 가스를 우리 순환기계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세포로 산소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환기와 확산과 순환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완벽해야 되는 건데 이 기능이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으면 호흡기계 장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처음에 환기 장애를 볼 겁니다. 환기 자체는 말 그대로 기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환기 장애가 됐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도 우리 호흡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막혀져 있는 일방향 하나의 그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호흡기계인데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무언가가 막히거나 혹은 부종이 생긴다거나 한다면 당연하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체 이동이 원래 정상적인 상태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환기장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상기도하기도 관련된 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혈박적 구조물들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기도에 손상이 있거나 감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감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감염과 관련된 것들 있으면 공기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이런 수면무호흡증 같은 것들도 상기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서 환자가 저산소증을 느끼게 되면 강제적으로 잠을 깨게 해서 호흡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빈번하게 잠을 깨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무호흡이 문제가 되는 거죠.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니까 강제적으로 깨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 이물질 흡인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천시 같은 것들도 여기 상기도하기도의 문제, 환기장애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가로막 가슴벽입니다. 요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 폐 있고 여기 기관이 있는데 여기 위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가슴벽, 아래쪽에 둘러싸고 있는 가로막, 요게 흉곽의 구조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씩 보실 건데, 기계적인 요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여야지 음압이 발생하면서 호흡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구멍이 난다거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 찬다거나 하게 된다면 그 차여져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점들, 공기가 차든 혈액이 차든 간에 차여져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갑입뼈골절, 동요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슴 벽을 유지하고 있는 뼈대 골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비뼈입니다. 늑골이죠. 그래서 이 갈비뼈가 어느 정도 갈비뼈에 붙어져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흉곽에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육이 아무리 수축해도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면 흉곽의 움직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갈비뼈 골절이 나온 거고요. 환기장애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동요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속된 뼈에서 세 군데 정도가 부러지게 되면 우리가 동요가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단순하게 골절 개수만 따지게 되면 한 6군데가 부러졌구나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채소입니다, 채소. 그 외에도 요런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가슴벽과 가로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요것 또한 환기장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신경계 문제로 가슴벽과 가로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환기장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신경계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알코올, 중추신경 억제제인 알코올이나 수명제나 진정제 등을 사용했을 때, 너무 혹은 과다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호흡기계의 비정상적인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는 뭐 깊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뒤쪽에 다시 한번 보완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체이스터 호흡, 일회호흡량이 많아지다가 점차 감소되면서 무호흡이 보이는 거, 요거 우리 아까 전에 그 전에 봤던 요 그림들, 요 그림들 있죠? 요 그림 체이스터 호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깊고 빠르고 가쁜 호흡으로 당뇨병성 케토산증 같은 대사선산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쿠스마을 호흡이더라라는 것도 이렇게 삐죽하게 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쿠스마을 호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추신경성 과다호흡 같은 경우에는 깊고 빠른 호흡으로 뇌졸중이나 뇌졸기 손상 시 초래된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뭐 그림상은 위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다른 것처럼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두 개를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구분할 거냐? 당연하게도 환자의 병력 청취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뇌졸중이나 뇌줄기 손상이니까 당연하게도 환자의 병력상 뇌와 관련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쿠스마 호흡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병력 청취,
확인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개 한 개씩만 따져봤을 때는 환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우리가 배운 모든 평가 기법들을 다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완벽하게 체열이나 혹은 진단 도구들을 뭐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의학적인 부분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의 정답에 가깝게 몰아갈 수 있겠다. 우리가 이걸 이제 룰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조성 호흡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뇌압이 상승된 환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리듬을 잃어버린 거죠. 아, 얘네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리듬이 있는데 얘는 리듬 자체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뇌압이 상승되어서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숨을 쉴 때 흡기와 호기가 부적절하게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규칙적인 것이 어떨 때는 흡기가 많고 호기는 짧고 어떨 때는 또 반대로 호기는 길고 흡기는 짧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속성 흡입 호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길고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다가 무호흡이 된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지 않고 멈췄다가 숨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조금 내쉬다가 훅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멈추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임상에 나가셔서 충분히 경험을 쌓는다면 알아서 구분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 뇌에서 일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척수 부분에서 일하거나, 혹은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신경들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쪽에서는 분명히 호흡근, 그러니까 갈비사이근을 수축시키라는 명령을 보냈지만 그 명령이 어디서 끊어지는 거예요? 갈비사이 부근에 있는 척수신경, 말초신경에서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호흡이 되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원인들이 있긴 한데 그 지금 당장의 원인을 다 아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확산장애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이 환기장애, 그러니까 숨 쉬는 것 자체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확산장애는 숨 쉬는 거는 되는데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공기가 왔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확산장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높은 산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굵은 구시드만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산소증 그러면 우리가 저산소증이 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정답이 바로 아랫줄에 써져 있습니다. 저산소증이 왜 일어나느냐? 헛박가리의 구조나 가스 교환을 변화시키는 어떤 질병이 있으면 확산을 저해시킨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호흡기 계통의 막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질환이라고 해서 간질 공간 내 분비물이 축적되거나 염증이 있을 때 물 찼네 그죠? 요게 대표적으로 확산장애의 원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왼심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부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폐고혈압 환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 심장이냐 뭐 오른 심장이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실 필요는 없죠. 단순하게 지금은 환기장애가 페퍼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더 차서 산소가 원래는 쉽게 이동했었는데 물을 한 번 더 통과해야 되니까 산소 교환이 정상처럼 쉽지는 않더라. 확산이 잘 안 되더라. 라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허파 모세혈관 투과성의 변화가 있을 때 앞서서는 허파가래 바깥쪽에서 무언가가 두껍게 쌓여가지고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았다면 여기서는 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낮아지게 되면 높지 않고 낮아지게 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튕기는 거죠. 산소가 들어와 해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급성 올라증이라든지 뭐 성명증이라든지 그 외에 익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투각성에 모세혈관 투각성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항암 자체 내 문제를 만들게 되는 두상경화증 혹은 혈관염증 등도 투과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관류장애가 될 것 같은데, 관류장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폐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기도도 멀쩡하고 가로막 가슴벽 다 완벽해서 적절하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음압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그런데 허파가리도 멀쩡해서 주변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류되지 않아서 산소가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산소가 페퍼 안에 들어갔는데 확산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적혈구하고 산소가 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되겠죠.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있는 햄 분자 안에 있는 철 이온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4개의 산소 분자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동시킬 만한 여건이 안 되죠. 왜? 관류가 안 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요. 피가 흘러야 되는데 결합을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 더 숨 쉬더라도 지금 산소가 들어왔는데 산소하고 결합할 만한 혈색소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요렇다. 요게 지금 얘기 나오는 요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피 자체가 모자라서 혹은 피 자체가 멈춘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죠. 물론 여기는 다 피가 모자란 상태예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원래는 요게 10개의 적혈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서 4개만 들어오게 되면 산소가 10개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총으로 40개죠. 40개의 분자가 여기 안에 들어오더라도 4개밖에 없으니까 뭐만 몇 개만 결합하는 거예요? 16개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24개는 산소가 들어와서 결합하려고 들어왔는데 확산해서 들어왔는데 환기와 확산해서 산소는 혈관 안에 모세혈관 안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합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40개가 다 결합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저혈량과 관련된 혈액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흡은 괜찮아요. 지금 피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헤모글로빈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 비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가 모자란 상황이 아니죠. 저혈량증처럼 피가 모자란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양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헤마토크리스를 했더니만 원래
45여야 될 것들이 35로 내려오더라. 적혈구의 퍼센테이지가 헤마토크리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아, 이 환자 빈혈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양은 같아요. 양은 같은데 적혈구의 비율이 낮아진 상태니까. 그래서 저혈량증하고 결과론 쪽으로는 동일하게 저산소증이 나오는 건 맞는데, 하나는 양 자체가 부족하게 된 거고 하나는 양은 그대로인데 산소하고 결합할 적혈구가 부족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폐단락. 우리가 이제 호흡기계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단어를 알 건데, 허탈하고 지금 나오는 폐단락, 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폐허탈은 공기가 없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요, 공기 자체가 흐르지 않는다, 멈춰있다, 없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공기가 없는 거예요. 얘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폐단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된다? 순환이 안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폐단락이 생기는 거는 요게 되겠습니다. 폐 동맥을 막아버려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린 이후부터는 순환이, 관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쪽 부분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폐단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는 적절하게 산소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피가 안 가서 가스 교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환기, 확산, 관류 장애가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정말 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환기와 확산 장애가 되는 거고요. 관류 장애는 물론 폐하고 관련이 있지만 거의 100%다 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특히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폐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저산소증이 아닐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뭐 가볍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설명이 길어진 이유는 환기장애, 확산장애, 관리장애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각각의 질병들이 딱 나타났을 때 이게 환기장애하고 확산장애하고 섞였구나, 혹은 확산장애하고 순환장애가 섞였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굳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유추는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책에 정답이 나와져 있지만 정답이 나와져 있는 걸 그냥 습득해서 외워버리는 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질병을 봤을 때 이 환자에게서는 어떤 장이니까 어떤 처치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사유해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건데, 환자평가는 조금 가볍게 볼까 해요. 그래서 현장평가, 안전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환자 수, 우리는 환자평가 다 봤을 때 환자 수가 총 몇 명인지도 봐야 되겠죠.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 만약에 공장에서 뭐 화학물질이 유출되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환자 수가 생각보다 또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안전에 대해서는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접하셨을 거니까 제가 별도로 또 이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이런 가스 도성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들은 뒤쪽에서 하나씩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떤 물질들을 이용하고 있는 곳인가 라는 것들은 이제 미리 사전에 파악하라는 거죠. 뭐 공장인데 가스 유출됐어요, 어떤 가스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냥 가시면 기본적으로 위험하겠다는 것을 다 생각하시고 다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의 개폐 여부입니다. 개방성 여부. 밀폐된 곳이냐 혹은 개방된 곳이냐에 따라서 환자는 전혀
다른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우리가 지금 환기장애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기가 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가 매우 위험할 수 있게 되겠죠. 이산화탄소, 산소 공급은 잘 안 될 거고, 그냥 우리가 신선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고기 굽거나 혹은 집에서 무슨 요리를 할 때 그냥 냄새가 가득 차서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게 되면 외부에 있던 공기가 들어오면서 뭐 요리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물질, 화학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폐하고 개방하고 환자는 전혀 다른 환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전 관련된 거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1차 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인상 평가가 되겠죠. 환자가 어떤 자세를 있는지, 피부색이 무엇인지, 펄한지 하얀지, 이 환자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헛떡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 환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현장 평가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1차 평가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가 다음 강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